자, 이제 드디어 뉴스를 찍고 나오신 우리 이두현 형사님의 사건을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VCR 먼저 한번 보시죠. 피해자가 호송중에 도주했다. 신경 돌릴 때 주변 현장 지원 바랍니다. 무전기 소리는? 강도 피의자가 호송 중에 도주했고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무전 소리네요. 예. 손에 수갑을 찬 채로 강도가 도주했다는 무전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때는 2006년 4월 22일 토요일 날 이른 새벽에 이렇게 다급한 무전이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장 하고 있을 때예요. 그 신길동에서 살인 사건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관할 파출소에 수사본부가 설치돼 가지고 강력반 형사들이 이제 거기서 교대로 그냥 계속 24시간 돌아가면서 그 수사할 때거든요. 갑자기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전화 오고 무전 떨어지고 강도범을 이제 호송을 하다가 경찰관이 밀치고서 수갑을 찬 채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강도가. 예, 뭐 그때 우리 팀은 다 있었는데 그냥 부랴부랴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도착했던 거죠. 이 이두현 형사님이 무전을 받기 몇 분 전에 신길동 그 반지하 가정집에 강도가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4,000원 아이고, 24,000원. 그리고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그걸 챙기고 나가지 않고 어머. 거기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서 무언가로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 범행 도구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거 공구잖아요. 파이프렌치라고 완전 쇳덩어리예요. 여기 무쇠예요, 무쇠. 그걸 훔치고 나서 약간 뒤척이니까 이 파이프렌치로 내리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빗 맞았어요, 이게. 이제 그 순간 비명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가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그 낯선 남자하고 아들이 막 엎치락뒤치락 싸우고 있는 거예요. 놀라니까 이제 아버지도 합세해갖고 범인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관분들이 도착을 해서 수갑을 채워서 이제 범인을 다행이다. 연행을 해간 거죠. 근데 아까 연행 중에 도주했다라고 아까 무전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구대 경찰관이 범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열쇠를 이제 꺼내려고 하는 순간에 수갑을 찬 채로 도망간 거예요. 어머. 참. 그 깜깜한 새벽에 그 영등포 경찰서 형사님들하고 이제 범인하고 그때부터 추격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왜 그랬냐면 피해자가 좀 다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일단 피해자의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먼저 살펴야 빨리 되니까.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이 와중에 이제 이렇게 그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예. 근데 어찌됐건 다시 검거가 바로 되긴 됐나요? 약 한 2시간 걸렸는데 옥상에 뭐가 여기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 직원들하고 그 옥상을 딱 덮친 건데 그때 이제 이 범인이 수갑을 찬 채로 이걸 못 뺐더라고요. 수갑을 찬 채로 옥상에 그 장독대가 있었는데 장독대 이렇게 딱 웅크리고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검거를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범인과 이제 범행 도구를 차에 태워서 경찰서로 가는데 그 범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범인이 형사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범인이 혼자 계속 중얼중얼 뭐라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 말을 들은 이두현 형사님이
이거 단순 강도가 아니다. 라고 확실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씨 그러면서 네. 잡혔으니까 뭐 지도. 지가 잘못하고 잡혔는데 왜 아이씨야? 아이씨하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뭔 소린가. 그냥 그랬던 거지. 우리도 맨 처음에는. 그런데 완전 범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100개는 땄어야 하는데 아이씨 그러더라고요. 100개는 땄어야 한다. 100개를 땄다는 전문 얘기가. 절도범이었나? 그게 미친놈일까 이상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100개를 딴다는 게 혹시 사람 이거 아이, 설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100명은 따야 되는데 100개는 땄어야 한다. 100명을 죽여야 된다고 난 얘기야? 그렇죠. 무슨 말이야? 우리가 수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얘기지만 그 사람은 그것도 아마 가능했으리라고도 생각해요. 네. 이야. 잡히지 않았다면 100개는 땄어야 한다. 우리 이두현 형사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강도를 잡게 된 건데 이따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도상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되는 37살 정모 씨. 정 씨는 지난주 토요일 서울 신길동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는 2년 전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살인 사건의 일부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 정남규. 야 이거. 현장 검증 때 막 저희 시민들한테 막 맞습니다. 발길질했잖아요. 피해자 피해자 가족한테 가족들한테. 저 뒤에 이두현 형사님 저 뒤에 안경 끼고 예. 계시네요. 그 새벽에 강도를 저지르고 도망갔던 그 범인이 바로 정남규였던 거예요? 예, 지금 정남규가 잡힌 저렇게 잡힌 거야? 예, 계속 아마 이거 장면이 그 당시 엄청나게 보도가 됐는데요. 형사님이 계속 나오십니다, 저렇게. 공 교수님이 또 정남규 사건을 또 직접 프로파일링 하셨잖아요. 하셨기 그거는 이제 이 사건이 여러 경찰서에 걸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 수집을 초창기에 하고 있었던 거고 네네. 저 이제 보였던 수많은 형사 중에 유일하게 모든 조사를 다 마무리하신 분이 이준. 아, 진짜. 모든 사건의 진술을 피신을 다 받고 구중하고 총괄 지휘하고 이걸 전보 현장에서 했던 그 형사님 오늘 나오신 겁니다. 야. 뭐 사건 얘기는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했지만 실제 아마 이제 사건 오늘 리얼한 그 얘기를 아마 들려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개나 더 있다고. 또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는데 사람 죽이는 거 끊지 못하겠다. 미친놈인가. 야 살인을 하려고 몸을 만들었다고? 살인하려고 칼을 간다고? 파이프렌치하고 또 호일 복수대라고 또 있는데 아주 악랄하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했네요, 진짜. 처음에는 강도로 잡힌 거네요. 전혀 저희들도 뭐 예상을 못했죠. 연쇄살인을 이런 생각은 그때 당시에 솔직히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때 막 온 국민적인 관심이 맞아요.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만약에 그 차에서 이 정남규가 한 말을 무시해 버렸다면 이 사건은 정말 어려웠어요. 아, 그러네. 왜냐하면 강도 미수 사건이고 아, 그러네. 피해자 호송됐고 증거물 확보됐기 때문에 강도 미수로만 보낼 수가 있었는데 수사팀에서 이 보고를 합니다.
강도 미수가 아닌 것 같다. 그 파이프렌치 강도 미수 아닌 것 같다라는 이두현 형사님의 보고 때문에 네. 모든 이제 수사팀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야. 그걸 그냥 그 사소한 0.1초 순간에 아유 이 정신 나간 놈인가 했으면 이 사건 끝났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100명의 목을 따야 된다 그러면 100명의 희생자가 생길 수도 생길 수도 있는 있었던 거야. 거지. 충분하죠. 네. 그 막지 못했다면 네. 더 여러 일들이 아마 발생했을 겁니다. 그 인적 사항 가지고 이제 우리 조회를 했죠. 조회해보죠. 완전 우리 형사말로 빵제비. 빵잡이요? 선수더라고. 빵제비. 선수. 아 감빵.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예. 어. 집 드나들듯이 한 뭐 이제. 칼잡이가 칼을 잘 쓰듯이 빵잡이는 빵을 들락날락한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범인이 정남규라고 밝혀졌잖아요. 특수강도, 절도, 성폭행, 야 이거 정가 오범이 이미 있었고요. 나쁜 놈이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범행 도구를 살펴보던 우리 이두현 형사님이 그 범행 도구에서 아주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뭐 누구든지 형사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 촉은 다 있을 거예요. 강도하고 절도하는 놈이 이 뭐 한다고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고 다니겠어요, 이게. 예?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그 파이프 렌치가 보니까 이 톱니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앞부분에. 거기에 뭐 새카맣게 껴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기름인가 뭔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름이 아니라 이게 기름이 아니라 피예요, 피. 피인데 피 같은 게 묻어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새카마면 이게 새카만 색이 나요. 근데 그 강도 사건 때 머리를 내리셨잖아요. 그 당시에 묻은 거일 수 있는 거였던 거예요? 거기에 묻어있는 딱딱한 피는 그 앞전에 여러 번 사용한 거예요, 이게. 아, 그러니까 겉에 묻어 있는 걸 물로 씻었을 거야. 그냥 곁에 있는 거 그냥 물로 이렇게 뿌리고 저거 했는데 그 안에 박혀 있었나? 틈새에 있는 깊숙해, 거는 안에 깊숙해 박혀 있는 거 있으니까. 이런 것은 그 뭘로 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물로 뿌리면 깨끗한 줄 알았는데 얘도 그 톱니바퀴 사이에 이런 것은 뭐 새카맣게 이런 게 이제 껴있던 거예요. 오래된 피가. 이거는 방금 아까 사용했을 때 나온 피가 혈흔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정확히 촉이 오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얼른 이걸 국가수의 감식 조사를 맡기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형사님의 그 집요한 취조가 시작됩니다. 이거 뭐냐? 뭐지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공사장 있는 데서 주워온 거다. 그렇죠. 내가 주워온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무조건 잡아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가방을 보니까 뭐 콘돔도 나오지, 뭐 이상한 뭐 안경 같은 거 뭐 이상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근데 장갑이 한 켤레가 나왔는데 이렇게 흔한 장갑은 아니에요. 우리가 속된 얘기로 이렇게 목 장갑이나 장갑에 이렇게 뭐 빨간 테이프 이렇게 저게 묻어 있는 이런 건 아니에요. 장갑 바닥에 이게 벌집 모양으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육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건가요? 예.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왜 저렇게. 아 저런 거. 예. 장갑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갑이 이제 고유한 흔적을 남기에 조금 지문처럼 네. 이 감정할 수 있는 대상은 되죠. 저 장갑이 봉천동에서 그 관악경찰서 관내인데 그게 봉천동에서 세자매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부터 한번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자매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파이프 렌치 들고 이제 그 정남규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추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중에서 하나가 깼어요 딸이. 하나가 깨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파이프 렌치로 자고 있는 피해자들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 그래도 이제 겨우 살아난 거지 한 명이. 그 현장에서 감식에 나왔던 이게 문 손잡이에 찍혔던 저거하고 저 문양이 거의 흡사한 거예요.
이때는 관할경찰서 저 사건은 제가 현장에 출동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제 증거인멸하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출근을 하려고 나왔다가 딸 방에서 막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니까 놀라서 이제 막 구호 조치를 했고 거기에서 저 장갑푼이 안방에 들어가는 손잡이에 딱 찍혀 있었던 것을 이제 CSI가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건과 일치하게 된 거네요. 장갑푼이 이 장갑 갖고 있던 장갑은과. 그렇죠. 근데 저 장갑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단서는 되지만 저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사건을 밝혀 나가는 것은 이제 첩첩산중이죠, 사실. 이제 그렇죠. 남은 저 일이. 뭐 저 장갑 위에 한두 개가 아닐 것이며. 그렇지. 저게 일반적인 거니까 예. 또. 형사님이 정남규한테 그거를 이제 보여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뭐 시인하던가요? 뭐 기력이 날뛰고 난리죠. 그렇죠. 야 이거 네가 가서 한 거 아니냐? 이거 왜 장갑 이게 이 장갑이 여기 나왔냐 했더니 아니 이 장갑이 대한민국에 이거 하나만 있냐? 그렇죠. 어? 내가 이 장갑 있다고 그러면 이 어디서 하면 이게 다 나냐? 오히려 우리한테 큰 소리 치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한 이제 그 저 맨 처음에 잡혔던 강도미수 그것은 이제 사건에서 다 언론에 영장을 쳐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들어간 거죠. 한 12시간 정도 취조했던 것 같아요. 12시간. 계속 그러니까 새벽 되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우리나라 사형제도 있어요. 사형제도를 물어봤다고요? 네, 사형제도가 있냐고. 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을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얼마 전에 사실은 한 건 했다 하면서 그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 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뭐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데 뭐 여자들이 죽고 뭐 불도 나고 그랬다. 그래서 그거 어디냐 그랬더니 봉천동이라는 거예요. 어머. 거기 세자매. 이렇게 하나를 털어놓기 시작한 정남규는요. 둘째 날 새벽까지 살인만 4건을 털어냅니다. 살인만 본인 4건. 스스로. 살인만 4건. 네. 와. 그 당시 정남규가 이제 형사님하고 취조했던 그 진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진술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얘기를 다 확인하는 요령이 있게 되면 누가 여기를 기다려버렸어요? 하루 일하자마자 그런 얘기 들어요. 미친놈. 진짜 미친놈이다. 사람을 칼로 찌르고 비기를 머리털에 이렇게 했죠? 아니 중국에 따보고 나왔으니까 이제 이제 한탄이 되는 수일이나 막 그런 마음이 막 숨이 되고 어떤 뭐 사람을 막 해치고자 하는 그런 게 충동이 생기고 참을 수가 없고 미안해서 어떤 뭐 성취하는 건 성취감 같은 게 다가옵니다. 몸으로 쫙. 사람을 죽이는데 성취감이 느껴진대. 와, 저기 미쳐. 저 말이 되냐? 야, 참. 죽고 있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렇게 진술할 수가 있어? 자랑스럽게 얘기해. 자랑스럽게. 아니, 저 태도가 뭐야? 지금 보셨던 것처럼 범행을 할 당시 표정 뭐 이런 것도 그대로 뭐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들이 정말 저도 충격적이었죠. 진짜 뭐 하시는 일이라서 하셨지만 진짜 끔찍하고 서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생각을 못했지만 이제 다 끝나고 돌아보니까 야 진짜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이었구나. 아, 진짜 악마보다 더한 진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란 표현도 안 돼요. 저거는 악마네, 악마. 당시에는 이제 저도 그랬죠. 이게 팀장으로서 이 사건을 끌고 가야 하니까 초입 때 순경돼서부터 우리 반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사건할 때 죄가 미운 거지 사람 미워하면 사건 못 한다.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강경이나 얘기지. 이런 것이 저기 하면은 그런 걸 이제 일대 배제해야 돼요. 이제 뭐 그 라포를 형성한다고 믿음도 주고 어떤
형사로서 신뢰나 보여주는 자세나 이런 것이 또 형사한테 기대고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이라도 이제 시키려고 뭐 야 담배 피냐, 커피 줄까,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하더라고요 일체. 담배나 담배도 커피는 안 안 하고. 피고 딱 한 가지 찾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요? 뭐요? 바로 껌이에요, 껌. 팀장님 껌 있습니까? 껌. 씹는 껌.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정남교의 유일한 기호식품이 껌이에요. 껌을 씹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안정감을 느끼는가 봐요. 여기에 이렇게 계속 씹으니까 긴장감을 좀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종류별로 우리 형사들 호주머니에 하얀 껌 한 통, 두어 통씩은 다 넣고 다녀요. 아, 뭘 이쁘다고 그걸 그 종류별로 사다 주셨어요. 저 신문해야 되니까 또. 도살을 라포, 해놔야 라포. 우리 형사님이 이제 정남규랑 이제 밥도 같이 드셨대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밥이 넘어가요? 취조도 해야 되고. 안 넘어갈 것 같아. 그게 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정남교 같은 경우는 테이블 있으면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반찬도 좀 먹으라고 주고 대신에 이제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하면은 사전에 밖에서 우리 형사들이 세팅을 해요.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 혹시 책상 흉기가 위에- 될 수 있는 것들. 그죠. 이제 책상 위에 형사들이 이제 삭막하니까 책상 위에 이게 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씩 논다고요. 그런 거 다 치우고 그 어느 이 수사를 위해서 한 거지만 다 치우면서도 온갖 신경은 다 여기 가 있는 거예요. 남교한테. 돌발 행동할 수 그럼 있으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그게 이제 그렇지. 자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책상 위에 다 치우고 아이고. 오로지 이제 종이하고 볼펜 그러고 뭐 컴퓨터 요거밖에 없어요. 싹 치우고.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우리 생활하다가 약간 싫은 사람이랑 밥 먹을 때도 목이 턱 막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놈들은 이 사람이 과연 나한테 지금 마음을 주고 진짜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나를 그냥 조사하고 대충 보내려고 하는 건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것이 가식적이지가 않아야 됩니다. 그만큼 이 형사들은 이만큼이나 남아있는 분노를 어떻게든 억눌러야 돼요. 이게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추고. 그렇죠. 연기인데 사실 가식적이지는 않고 정말 이 진실로 그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죠. 아, 참. 근데 얘네들 절대 증거 다 갖다 들이밀어도 안 물어요. 아, 자백은 흔치 않군요. 그건 뭐 DNA 나왔다. 그러면 당신들 뭐 DNA 나왔으면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이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도망가지 못할 때까지 딱딱 하나씩 지금 이제 꾸려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두현 형사님이 서울청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사건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서울 경기 일대에서 이제 흉기로 수에 찔른 거 아니면 둔기로 머리를 쳐서 함몰이 됐다든지 다 추려서 이제 우리 이제 그 권 교수가 그때 한 내 기억으로 한 50여 건 50여 건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추린 게 13건. 우리 팀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6명이에요. 6명이서 이 사건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남규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차피 뭐 죽은 목숨인데 그냥 다 불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하나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포를 천천히 형성하면서 냉정함을 유지했던 게 이제 먹히기 시작한 거네요. 맨 처음에 이제 뭐 자료를 갖다 쌓아놓고 이렇게 한 거야. 야 이거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아 이거 내가 했다. 지가 안 한 것은 아 이게 나 절대 모릅니다. 지가 한 건 하고 안 한 건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그래요. 이런 A4 용지 딱 주면서 한번 그려봐라. 직접 증거가 없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약도를 그려보라 그러면은 당시에 범행 현장에 피해자가 머리를 어디다 놓고 자고 침대가 어떻게 있었다. 심지어는 무슨 뭐가 걸려 있었다. 근데 열쇠가 걸려 있었다. 이걸 알더라고요. 이런 것도. 나중에 확인하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 기억나는 것이 신림동에서 가스레인지로 갔다가 불 붙여가지고 거실에 이렇게 이제 옷장이 여기 빨래대가 있었는데 그 말려 있는 무슨 빨래가 걸려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불 붙인 거예요. 불 지르고 나오면서 어떻게 했냐. 문짝에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리가 네.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딱 걸게끔 밖에서 문 열고 못 나오게 부엌에 있던 젓가락을 갖다가 반 휘어서 빗장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밖에 나와서 창문으로
그 불에 타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것을 그걸 다 본 거예요. 어머. 그런 거 지켜보고 그걸 있었던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죽어가는 장면 이런 것을. 그러다 좀 있으니까 막 불나니까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지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현장 갔는데 거기가 약간 반지하처럼 돼 있었거든요. 네. 그 창살이 방범 창살이 돼 있잖아요. 야 거기 가서 제가 안쪽에 들여다 보이는가 봤더니 장갑 손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 새끼 여기 서 있었고 여기 앉아서 이걸 보고 있었구나. 어머. 그 바로 그 반지하 창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거기를 잡고 안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정남규가 털어놓은 사건이 시흥동 이제 모자 피습인데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이제 빌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남규가. 그러니까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친 사건인데요. 다행히도 이제 피해자분들의 목숨은 건졌다고는 하지만 어린 아들이 거의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크게 다친. 피해자는 그 중학생, 그 남학생이었었어요. 그 중학생이 공부도 잘해요. 잘생기고. 뇌가 함몰이 되면서 다 많이 다쳐가지고 이게 완전히 중증 장애인이 된 거예요, 중학생이. 파이프렌치하고 호일 복수대라고 또 있는데 그거로 맞았어요. 근데 호일복수대가 뭐예요? 큰 트럭들 있죠. 그 바퀴 뺄 때 그 나사가 있어요. 그 나사가 크거든 이렇게. 네네네네. 그 나사에 껴가지고 이제 돌려서 하는 건데 그 완전히 무쇠덩어리예요. 근데 저걸 들고 다니면 눈에 띌 텐데. 청남균 다닐 때 이게 되게 이 범행 도구를 안 가지고 다녀요. 왜? 의심받으니까. 그때 검문 검색당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저거 걸릴까 봐. 특히나 저기 호일 복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고 무거우니까. 그렇죠. 네. 저걸 안 가지고 다니고 우유 주머니 있잖아요. 어머. 우유 네. 주머니 거기다가 복수대 넣어가지고 그 주택가 담장하고 이렇게 나무들 심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다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빼가지고 범행 사용하고 거기다 또 딱 은닉해놓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이제 누구한테 안 걸리려고. 야, 근데 저거 들기도 무거운 거를 저걸로 사람을 친다는 게 그게 파이프렌치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인지를 하신 거죠. 이 칼이 발견되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모조리 구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칼이에요. 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끝까지 찾자 해가지고 이제 지휘를 해서 가시는데 칼이 어딨냐 물어보니까 칼은 말을 안 해요. 우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싹 뒤지고 증거를 저기에서 찾아야 이제 이거 되니까. 증거를 찾아야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화장실에 숫돌이 있더라고요. 숫돌. 그럼 뭐 칼을 갈 때 쓰는 숫돌이요? 갈았어요? 네. 그 이제 어머님 말씀도 간혹 가다 뭐 새벽에 들어오면 싹 씻고 뭐 칼도 이렇게 갈고 그랬다는 거예요. 짜증나 죽겠네. 아니, 뭐. 아, 진짜 나빴어. 아들 화가 났어 지금. 화가 나요. 아니, 이거 칼을 갈았다는 거야, 나는. 거기 또 한 번 또 충격이네. 범인 살인하려고 칼을 간다고? 아, 근데 이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던 칼을 찾았는데 화장실에서 숫돌을 갈았다고 하면 저는 아마 화장실을 그 환풍구 위에. 그 천정 이런 거기. 데다 숨겨놓지 가능성이 있죠. 않았을까. 가능성이 있어. 거기 열리니까. 이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아실 만한. 그게 뭐예요? 여기에 칼을 숨겼다고 하는데 옷장 농이네. 서랍장 같은 건데? 옷 사이에 놨어도 옷을 들추면 있긴 있었을 텐데. 서랍장이면 열잖아요. 네네네. 이러면 위에 이렇게 붙여놨을 것 같은데. 이거 열면은 그렇죠. 여기 위쪽에 위에. 어. 그렇지. 그러면은 안 보일 수 있지.
상상을 못했죠. 이렇게 하면서 싹 하다 보니까 옷장이 있는데 뭐 뜯지는 않지만 뺄 수 있는 건 다 빼내가지고 이제 아내를 보니까 이 밑에다가 아까 이처럼 밑에 약간 공간 있는 데다가 칼집을 만들었더라고요. 칼집을 이거죠. 여기다 이제 테이프 파란 데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칼집을 딱 만들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이고. 칼을. 아주 악랄하기도 하고 치밀하기도 했네요, 진짜. 정남규가 이 범의 인장에서 쓰는 운동화가 족적이 없어요. 밑창이. 이게 다 오려내요. 이게 문이 있는 데만 싹 오려내요. 지문을 없앤 것처럼. 그렇죠. 족적을 없앴어. 또 정남규가 체력적으로 얼마나 좋냐. 자기가 진술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까지 마라톤을 뛴다는 거예요. 예? 마라톤이요? 네, 아침마다. 체력 관리.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로 끌고 가서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돌아왔냐. 차에 그 키로수 누르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딱 눌러놓고 싹 갖다 돌아 딱 오니까 10km야. 보셨다시피 살가죽이랑 뼈밖에 없을 정도로 말랐는데 딱 잔근육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검거 안 되려고 그렇게 체력 관리를 한 거예요? 야, 살인을 하려고 몸을 만들었다고? 예. 이 정남규 이게 검거되지 않으려고 이제 일단 그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게 뭐 열심히 우리가 뭐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과학 수사, 뭐 최면 수사, 뭐 프로파일링, 뭐 이런 책들을 막 모아가지고 다 보관하고 이렇게 갖다 놨었어요. 그다음 자기가 등장한 사건, 신문 머리밭에 겹겹이 쌓아놓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집에서. 그렇게 이제 완전 범죄를 꿈꿨던 연쇄 살인마의 발목을 이제 우리 이두영 선생님이 이제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송치하는 날 전까지 정남규가 우리 형사님한테 자백한 범행이 총 23건입니다. 23건? 거기에 그걸 밝혀낸 데까지가 얼마 걸리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을 하면은 딱 10일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10일 있다가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당시 이 사건이 워낙 크니까 서울 남부지검에서 우리 거 이틀을 더 줄 테니까 조금만 더 해줘라. 네. 12일을 수사를 했어요. 12일 만에 이걸 다 밝혀내신 이제 거예요? 12일 동안 이걸 하는데 둘째 날인가 언젠가 집에 가서 양발만 갈아 신고 옷게 가서 신고 집에 한번 들어갔다 와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못 갔던 것 같아요. 네. 집사람 가방에다 옷 싸가지고 온 게 이게 처음이에요. 경찰서로 가져와서 뭐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잘 수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많으니까 잠도 안 오고 배도 안 고프고 이거 어떡해야 나. 그냥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할까. 그냥 오히려 그냥 이 막막하면서도 그래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한 건 차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했던 거죠. 우리 이두현 그 팀장님을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범죄자들 특히 연쇄 범죄자들이 절대 이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이놈들이 뭐 증거 좀 나왔다고 자백하시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직접 증거들 참 모호하게 애매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부 다 조사했다는 것은 참 진짜 그 전설의 대단한 거죠. 전설의 조사예요. 대단한 거죠. 전설의 수사.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로 송치 전날이 됐습니다. 그 전날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뭐야 이건 또? 밥 먹고 나서 이제 야 껌이나 씻고 저기 하고 이제 고생했다 얘기하느라고 저기 하고 이제 마무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근데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한계가 더 있다고. 뭐야 또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또 있다고 그러니까. 내일이 송치인데, 아, 이거 지금. 네. 뭐 언제 그러냐? 그냥. 유영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영철. 유영철이요? 네? 정남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유영철이 뭐예요? 그 유영철이 내가 죽인 건데 이문동 골목 쪽에서 이문동 무슨 이상하게 생각했잖아요. 뒷선 보고 나오길래 완전 보기 되겠구나부터 생각했죠. 뭔 소리야?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영철 예. 그 흉악범 얘기하는 거죠? 연쇄살인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서 수차례 칼로 찔러서 살해한 이문동 살인 사건을 말한 겁니다. 이때 유영철이가 이제 먼저 체포가 됐어요. 정남규는 체포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유영철이 체포돼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이문동 사건을 내가 한 거다. 주장을 해가지고 수사팀에서 안 믿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패턴도 틀리고. 근데 워낙 주장을 하니까 현장 감정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유일하게 유영철 사건 중에 노상에서 일어난 사건 현장 감정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수사팀에서 수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걸 네. 주장은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유영철 사건 중에 유일하게 증거 불충분 무죄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이제 자기가 했다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 저도 강력팀장을 하기 때문에 대충은 알거든요. 사건을. 거의 예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예? 그러고서 걸어가는 여자 쫓아가가지고 찌르고서 여자가 쓰러지고서 무슨 식당인가 근데 뭐 식당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갔다 하는데 그게 아마 중국집인가 뭐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얘기하고 여자가 파카를 입었다고 하고 흰색 계통이었다 이런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너무 거예요. 구체적인 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남규의 진술을 듣고 나서 서울청에는 강력계와 이문동 살인 사건 관할서인 동대문 경찰서에게 공조 요청을 빨리 합니다. 수사를 오래 했던 형사들이 있으니까 딱 와서 이게 딱 보면 이게 맞냐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형사들. 야 이게 정남규가 했구나 이것도 네가 했구나. 정남규 곧바로 데리고 이제 현장 검증 간 거예요. 시간은 없지. 그렇죠. 다음날 송치니까. 여기서 내가 찔렀고요. 여기서 이렇게 했고 어디서부터 추적해가지고 여자가 저 식당으로 기어 들어간 걸 보고 내가 도망갔다. 어머머머머.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이제 백화점에서 이제 그 일을 하러 가는 분이 있었거든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이유 없이 그냥 다 찌른 거예요? 그래서 돌려 세워갖고 이제 그 찔러가지고 그 당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이 추우니까 겨울에 파카에 옷을 손도 못 빼고 그 상태에서 계속 공격을 당해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 중국집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밤 늦은 시간이라. 근데 청소하느라고 그냥 잠그지를 않았던 건데 거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도움 요청을 하고 그대로 이제 사망을 하셨죠. 이 정남규는 왜 잔혹하냐면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서 막 뒤에서 공격한 게 아니고 돌려 세워가지고 그냥 피해자가 크게 막 고통스러운 것을 보면서 공격을 한 놈이에요. 아까 인터뷰 보면 자기는 살인하면 성취감을 느낀다고.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수사할 때. 이 집에 있으면은 피 냄새가 맡고 싶다는 거예요. 피 냄새가. 왜 피 냄새가 어떠냐 물어보면 피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냄새가 맡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대. 나도 모르게 내가 나간다는 거예요.
왜 노상에서 동행을 하게 됐죠? 예, 그걸 노상할 때는 쫓아가면서 추격하면서 숨어 있다가 추격하면서 막 이런 죽이는 그런 식으로 죽이는 게 좋았어요. 영화 같은 거 이런 영화 같은 데서 막 보는 그런 막 있잖아요. 피의자가 그 여자를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자는 좀 상대하게 혹시 완전 건데 노출될 수도 있고 아무런 강자니까 그리고 여자가 약하고 혹시 또 뭐 기회가 되면 강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참 그 진짜 면담을 하던 장면이 있으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표정이나 이런 게 저도 막 떠오르는데 이 범죄자가 결국 법정에서요. 제가 정말 잊어먹지도 않는 게 재판 받으면서 판사들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난 도저히 사람 죽이고 싶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차라리 사형 집행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보냈죠. 아 진짜요? 그리고 나 살인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었는데 사람 죽이는 거 끊지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호, 뭐 이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자기가 이런 일상생활 하는 것을 사람의 목숨하고 동일시하는 이런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문동 살인 사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남규는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정남규는 이제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난 2004년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와 어린이 등을 상대로 연쇄살인 행각을 벌였던 정남규 씨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정남규가 서울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어떠셨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고 와서 얼마 있다가 죽었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데 지가 어떠한 압박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죽었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대로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죽은 부분이 맞아요. 끝까지 찌질한 선택을 한 거죠. 그 미안한 마음은 없었나요? 혹시 그런 인터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어봤죠. 너 피해자들한테 뭐 미안한 감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내가 미안한 감이 있으면은 그 짓 했겠습니까? 오히려 나한테 반문을 하더라고. 맞아요. 그 사실 요거 하면서 이 프로를 하면서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요. 예전에 막 TV나 매체를 보면 연쇄살인 사건 나고 막 그러면 아 경찰들은 뭐해? 빨리 해결을 못해.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와 정말 늦게라도 잡아주는 게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그 이후에 범죄가 못 잡았으면 얼마나 계속 끔찍하죠.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자칫 미제로 빠질 뻔했던 범죄를 초단 시간에 해결해서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초단 시간. 2015년 4월 5일 자정을 갓 넘긴 시각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여기 시아워 방조제 부근인데요. 저기 이상한 게 있는데 겁이 나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좀 빨리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시와우는 많이들 아다시피 이제 그 서해 바다를 메꿔가지고서 대부도하고 시흥시하고 연결하는 이제 방조대를 만들어서 그렇죠. 민물 담수호가 되고 서해 바다가 된 인공 호수입니다. 네. 아마 그 아버지하고 뭐 두 분이 이제 돌개 잡으러 물 빠지는 시간에 잡으러 가셨다 뭐 이상을 보고서 신고를 하신 건데요. 신고자 말이 살구색 덩어리 같은 게
호수 바닥에 있는데 언뜻 보기에 뭐 돼지 뭐 저런가 싶었다고. 그때 시간이 밤 12시 5분쯤이었는데 어두워서 처음에는 뭔지 모르다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하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이거는 돼지가 아니다. 이제 사람 몸통이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시신 상태를 보고 형사님들조차도 완전 그냥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시신이 보통 머리, 팔이 있어야 되는데 팔, 다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몸통만 딱 그대로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강력계 형사를 하면서 웬만한 뭐 토막 시신도 있었는데 그렇게 있는 경우는 참. 사실 저는 이제 이 사건 그 새벽에 저도 현장에 출동을 했었던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CSI 버스도 동원이 되고 해서 새벽에 제가 나갔는데 그날 또 비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굉장히 현장이 열악했는데 영안실로 옮겼을 때 검실을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 성훈 형사가 얘기하신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그 토막을 낸 게 아니고 표현이 좀 뭐랄까 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발골이 되어 있는 이런 시신의 몸통이 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수사본부에서 처음 회의할 때 범인이 그 도축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사실 거기서 나온 증거물이 없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그 자체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야 난감한데 이거. 그 시체 상태를 처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망한 시점이 한 48시간 내지 이제 일주일 이내 그렇게 많이 부패가 안 됐으니까 네. 20대에서 50대 정도 여성으로 이렇게 추정은 됐습니다. 추정은 됐고 몸통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특정할 거기 수가 이제 없었겠네요. 몸의 특징상에 이제 왼쪽 등에서부터 이 앞쪽으로 해서 한 23cm 정도 되는 수술 자국이 좀 이게 좀 특이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맹장 수술한 데 지금 자국들이 보였고 네. 그거 가지고서 뭐 이 사람이 신원이 누군지 그 밝히기는 좀 역부족이죠. 그래서 이제 어두우니까 이제 날이 밝고 그때부터 수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경찰서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상급간서에서 지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380명 넘는 경찰들이 투입이 됐죠. 근데 처음에 신고 들어왔던 그 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신체 부위를 찾아야 되니까 수색을 나선 거죠. 시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거기를 수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아무리 뒤져도 나오는 게 단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사체가 발견된 방조제에는 당시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현장을 향하는 진입로 쪽 도로에 CCTV가 한 60대 정도가 설치돼 있었는데 시신의 상태를 봐서 유기 시점을 일주일 전으로 예상하고 이제 CCTV를 확보했습니다.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경로가 워낙 다양하고 날짜도 특정이 안 되고 특별한 게 없었죠. 그 기간에 혹시 차는 어느 정도 통행이 있었어요? 엄청났는데 한 1,600대 정도. 1,600대. 그걸 일일이 다 1,600대를 일일이 다 동선을 따라가면서 확인을 해보고 좀 의심스러운 차량이 있는지. 그쵸. 예를 들면 갔다가 비정상적으로 돌아오거나 뭐 그런 좀. 1,600대라고 얘기했지만은 발견된 시점을 전후해서 한 몇 시간 이거 양이지 그렇죠. 수사가 길어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몇만 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시신의 일부가 발견된 위치도 상당히 난감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넓어요. 야 저렇게 보니까 너무 크다. 와. 지금 저 가운데 지금 저 왼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게 저기 이제 중간 선착장이라는 데인데요. 네. 지금 요거 여기. 저쪽에는 바다고 이쪽에는 시화호입니다 지금. 예. 그 사체 몸통 부위가 발견된 장소인데 지금 요 돌 위에 이 돌 위에 물하고 돌하고 경계인 요 돌 위에 이 몸통된 발견된 위치가 이제 대부도에서 시흥으로 들어오는 그 위치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밀물 썰물 때 그 영향을 좀 받습니다.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혼합되는 시점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여긴지 다른 곳에서 지금 떠밀려 왔는지 이걸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 시야호가 시흥만 있는 게 아니고 시흥, 안산, 화성 여러 개의 지역이 경계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떠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도 했어야 됐던 거죠. 그러면 수사 범위가 이렇게 시흥, 안산, 아까 화성까지 얘기하셨는데 거기까지 더 넓혀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때쯤 시야호에서 네.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네. 온 국민의 관심이 이제 시야호로 쏠렸거든요. 경기도 시흥시 시화 방조제에서 여성 토막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피부나 살점은 훼손되지 않았고 부패도 심하지 않았지만 옷을 입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지만 방조제엔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 사건 이후로 CCTV가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 몸통 시신이 발견되기 한 1년 전에도 그쪽 부근에서 이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또 있었거든요. 하나가 있었군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하는 형사들 입장에서나 이제 주의하는 주의부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이 사건 자체가. 또 미제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1년 전에 비슷한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면 뭔가 연쇄 살인 사건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있었는데 그 발견 장소만 같을 뿐이었고 그 훼손하는 그 방식부터가 달라가지고 연관성 같은 거는 못 찾았어요. 연관성은 없고. 그래서 형사님들이 용단을 냅니다. CCTV 수사 및 그 사체 수색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시체 발견 다음 날인 4월 6일에 이 사건을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합니다. 이게 워낙 이제 이슈가 된 사건이다 보니까 하루 만에 거의 50통 넘는 제보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 막내 형사님이 강요팀을 벌컥 열면서 이제 팀장님 이거 대박인데요. 이러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공개 수배로 전환하고 나서 당직 근무 수고했는데 112 상황실에서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받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제보 내용을 봤더니 시화호에서 마네킹 머리 같은 거를 봤다 이런 내용이 딱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해보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제보자가 절대 안 만나겠다고 무섭다고. 시체인지 몰랐을 때는 그 돼지 뭐 몸통이라 했을 때는 별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섭죠.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죠. 경찰관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했어요. 그 친구 사는 곳을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인접 지역인 통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산경찰서 지구대가 있는데 거기서 거기는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경찰서니까.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그 제보자가 하는 말은 이제 그 조카들하고 밤에 이제 뭐 역시 마찬가지로 돌개 잡고 낚시하러 이제 거기 가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출발한 거예요. 일찍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안 넘어갔으니까 시어 방조제 진입하기 전에 이제 물이 빠졌나 안 빠졌나 이제 보러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서 이제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가발 가게 같은 데 가면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 이 머리 그런 긴 머리를 한 그런 걸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제보자를 데리고 위치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제 위성지도에서 보여줬죠. 어디쯤이냐. 그러니까 뭐 여기 주차장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에 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시야 방조제가 있는데 시체는 여기 있었는데 머리가 여기서 발견됐다는 거죠. 거리상으로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3km 굉장히 멀긴 한데 지금 일단 몸통이 발견된 지역에서 크게 범위가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형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시신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제가 이제 그때 밤에 9시 넘어서 우리 이제 정 형사하고 지금 여기 오지 않은 다른 형사 하나 둘 이제 데리고 직접 현장에 나갔죠. 이 친구는 왼쪽으로, 그 친구는 오른쪽으로, 나는 가운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색을 시작을 했죠. 그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1차 수색에는 발견을 못했고 이왕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제보가 들어왔으니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찾아보자.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수색을 해보자고 해놓고 그때는 내가 아마 자리를 바꿨을 거예요. 두 형사 자리를 바꿨을 거예요. 바꿔서 왜냐면 이 사람이 못 보고 이 사람이 볼 수가 있으니까. 바꿔서 이제 했는데 손전등을 비치고 가는데 이 물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 비치니까 뭐 축구공 같은 그런 게 딱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저거 머리구나 알죠. 그때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수색을 하시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머리 막 소리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뭐가 딱 보니까 바위 위에 이제 머리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마주보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바닷가 쪽이 아니고. 그 순간에 저는 이제 무섭기보다는 이제 고맙다는 생각,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나는 눈물을 날 정도로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찾은 것도 나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나를 육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게 나타나줘서 고맙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몸통이 발견됐고 그다음에는 어쨌든 머리가 발견됐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 국가수에서 DNA로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몸통이랑 이제 머리랑 DNA가 일치했습니다. 네, 부검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 뒤쪽하고 이마 부분에 둔기로 맞은 골절 흔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도 약간 급물살을 좀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몸통과 머리가 발견된 지점 거기서 3km 남짓이라고 했잖아요. 네. 다른 이제 사체도 그 주변에다가 유기했을 거로 판단돼가지고 네. 이제 기동대 투입해가지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그 4월 7일 날 오전이었는데 네. 머리가 발견된 곳에서 80m 좀 떨어진 곳에서 검정 비닐로 씌어진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봉투를 이제 발견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절단된 양손하고 양발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다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몸통, 머리, 손, 발목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없던 거예요. 팔다리가. 다리. 네. 근데 그래도 손이 나왔다는 건 아까 네, 교수님께서 지문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손이 마침 그렇게 이렇게 부패가 덜 된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곧바로 신원하기를 할 수 있었죠. 우리 시흥 관내에 살고 있는 41살, 당시에 41살이었습니다. 이모 씨라고. 그러면 피해자분한테는 그럼 뭐 이렇게 가족은 없었나요? 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분이 그 우리 와이프 안에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를 했겠네. 실종 신고를 했었어야죠. 했겠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 피해자 이름으로 실종 신고나 미가자 된 신고 이력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님들이 남편의 행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용의자로 선정을 하고 남편 집하고 회사하고 잠복 들어가서 시작했는데 저녁에 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보면은 한두 시간 있다가 불 끄고 잠 자고 특별하게 이 사람한테 뭐 이상한 행동이 있다든가 뭐 수상한 행동이 있다든가 이런 건 발견치 못하고 우리 형사들이 뜬 눈으로 뭐 잠복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형사님들이 진행하는 사이에 네. 또 다른 제보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숙모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숙모 집에 가보라고 해서 가는 중인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친구 전화를 했다고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보자를 불러서 더 자세한 얘기를 물어봤죠. 네. 어머니가 평소 숙모랑 하루 한 통 이상 전화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조카가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간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그 말도 안 하고 여행 갔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다들 뉴스에서 시아오 토막살인 사건 얘기가 나오는데 왼쪽에 보면은 수술 자국 같은 특징이 자기네 숙모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보자가 삼촌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숙모랑 연락이 되는지를 좀 물어봤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내 아내가 어디 갔든 무슨 상관이냐.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거치고 전화를 탁 끊었다고 하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나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제보자한테 이제 삼촌이 누구냐 물어봤죠. 네. 그때 저희도 이제 깜짝 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잠복 근무한 그 남편이 이 사람의 삼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통신수사 한번 다 내역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용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내한테 그때가 4월 2일 저녁 한 10시 좀 안 됐을 때인데 그때가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러고 일주일 가까이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왔는데 뭐 전화하지도 않고 뭐 실종 신고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의 집과 직장 주변에 이제 강력팀 3개 팀이 투입돼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나오는 남편의 수상한 행동이 목격이 딱 돼요. 뭐야? 그게 8일 오전 7시 30분쯤이었거든요. 네.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는데 남자가 뭐 손에 커다란 가방이 들려있는데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전 형사들이 다 동원돼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나눠서 하는데 남편이 나오는데 여행 가방 같은 거 들고 나온 것 같다. 네. 근데 한 몇 분이 지났는데 남편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머. 골목길로 들어가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몇 분이 안 지났는데 골목에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없어요. 뭐가요? 들고 있던 게. 여행 가방? 네. 맞습니다. 가방을 들고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에 나왔을 때는
빈손이었거든요. 큰 쇼핑백 이상의 큰 가방이네요. 이게 네모난 거예요. 네모난. 제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버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핑크색 비슷한 가방이 없네요. 예. 이제 그래서 추적조는 그대로 남편을 따라가고 나머지 잠복하던 형사들은 남편이 사라졌던 그 골목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방을 찾기 시작했죠. 저희가 골목을 뒤지는데 네. 그 한 빌라 건물 앞에 가니까 악취 냄새가 났어요. 그 형사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냄새인데 이제 그게 바로 시체가 썩는 냄새였습니다. 1층부터 이제 형사들이 그 건물을 하나하나 다 열어보고 이제 현관금 다 열어보는데 어느 건물에서 이제 1층부터 냄새가 좀 진동하기 시작하고 네. 2층으로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갈수록 이제 악취가 굉장히 심하죠. 그 따라 올라가니까 이제 옥상 입구에 가방이 딱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머지 다 들어있던 거죠. 아까 그 가방. 저기 그 발견 당시 사진인가 봐요. 아까 그 숙모 찾던 조카 생각나시죠? 네. 나중에 해보니까 그 조카가 저기 살고 있어요. 어쨌든 저렇게 유기를 하고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간 건가요?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가고 나머지는 그 차량을 타서 미행을 붙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회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체들은 가방 찾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장 주변에 드론 검거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시체 유기 혐의로 긴 체포한 거죠. 일단은. 네. 왜요? 뭐 이런 식으로. 어머. 모르겠는데요. 어머. 무슨 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발뺌을 했죠. 그럼 자기 부인이 집 나가서 안 들어오겠다 뭐 어디 갔는지 난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만. 경찰서로 데려오면서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차분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너 아침에 네가 들고 나간 가방 유기한 거 그것도 좀 찾았고 네가 좀 확인됐으니까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좀 얘기 좀 하자. 네. 이제 그때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하더니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희화 방조제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2살 한모 씨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피의자 47살 김하일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범인의 얼굴이고요. 네. 낯이 좀 있지 않으세요? 아니 이 검거 장면이 너무나 화제였어요. 맞아. 그래서 왜 김하일 사건이라고 우리가 김하일. 한때 김하일 사건 그래서 막 뉴스 키워드에 엄청 올라왔었던 그 사건인데 기억나요. 김하일이라는 그게 기억나요. 언제 그러셨던 거예요? 사건 신고가 접수된 4월 5일이라고 했거든요. 아내분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거는 4월 2일. 그럼 죽이고 나서 4월 1일 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죽여놓고 일부러 전화를 한 거예요. 알리바이 만들려고 준비를 한 거죠. 계획적이었습니까, 살인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싸우다가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모르게 욱하는 느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사람한테 죽을 죄수 있습니다. 김하일이 검거해서 이제 그렇게 순순히 진술한 거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부인하고 오래전부터 좀 금전 문제로 다퉜어요. 아 그래요? 피해자랑 김하일은 이제 중국 동포인데 이 김하일이가 2009년도에 먼저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네. 열심히 벌어서 중국으로 보냈고 근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돈을 안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이미 김하일은 빠짐고 이 도박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제 벌어놓은 걸 도박으로 탕진을 해버렸어요. 이제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김하일이 돈 쓰는 걸 막으려고 관리하겠다면서 한국에 2013년대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하일이 아내 몰래 또다시 또 도박에 손대고 한 2천만 원을 또 날렸어요. 아유. 그래서 문제에 4월 1일 날 됐을 때 아내가 아침부터 또 도박했냐, 은행 가서 돈 모아는 거 확인하자, 당장 확인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다툼이 생긴 겁니다, 둘이서.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다음에 목을 졸라가지고 살해했다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죽여놓고 이제 시신을 화장실에다 옮겨놓고 그 안에 시신하고 그날 하루 자요. 하루 자고 이제 다음 날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 먹고서 이제 주방에 있던 칼 가지고서 이제 손, 발, 종아리 이제 처음에
시신을 발굴한 게 너무 이상해서 이래 도축업 뭐 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 의심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놈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적은 없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고 물었더니까 태연하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막 자르고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진짜 뭔가 있나 이거? 이제 이 피의자 용의자들이랑 다른 점이 검거해왔을 때 보통 뭘 먹지를 못해요. 또 밥 먹을래 물어봤더니 먹는다고 그래요. 보통은 다들 못 먹어요. 먹지를 못해요. 그럼 당연히. 그래서 그때 해장국이 시켜줬는데 태연하게 그 한 그릇을 다 먹어요. 아주 태연하게. 김아일이가 망치로 이제 부인을 때려서 살해를 했다고 했는데 네. 그 망치하고 사체의 머리에 남아있는 상처하고는 흔히 맞지를 않아요. 흔히 맞아야 되는데 그 흉기랑 맞지 않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자백하기는 그 쇠무치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이제 김아일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범행 도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져와서 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홧김에 그랬다는 이제 김하일의 말을 믿기 힘든 이유는 네. 이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김하일인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자전거 타고 그러면은? 이때 이제 4월 2일이죠. 자전거 뒷좌석에 뭔가 실려 있는 게 보이죠? 뭔가 검은색인 보여요, 저게 뭐 보여요. 있어요? 저 뒤에 그 실려 있는 가방에 싣고서 사체를 유기하러 가는 장면이죠. 뒤에 실은 게 그 피해자 몸통 사체에 담은 그 가방이 있어요. 아우. 저게 설령 CCTV에 지나갔다 그래도 뭐 의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전혀 당황하거나 뭐 불안한 이런 기색이 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딱딱 맞게 그냥 시신을 이동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저 장면도 시체 유기하러 가는 장면인데 저게 사실은 출근한 장면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러 가는 길에 유기하고 가는 겁니다. 다 그랬습니다. 이게 유기한 것이 다 그랬어요. 진짜 태연하다. 저녁에 몰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몰래 버린 게 아니고 벌건 대낮에 네. 저렇게 당당하게 수사 초기에 발빠르게 주변 CCTV 다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불을 켜고 보셨는데 못 찾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차로 왔을 거라 생각하고 차량이 지나고 봤으니까. 그 시신 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이제 뭐 단골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아휴. 뭐 용역회사 가가지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뭐 우발적이라고 그 사람 진술을 믿겠습니까? 피의자 김하일이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이 살던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신이 든 등산 가방과 비닐봉지를 자전거에 묶습니다. 떨어지는 거 보고 지금 풀이 이 정도 맞아? 이거보다 더 많아서 어느 정도까지 많았어? 이 정도까지 다 올라왔어? 이거 받았대? 뭐 시신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뭐 유기한 것도 뭐 무거워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범인 재현한 실명이 좀 어떠세요? 돌아간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처음에 우발적이라서 왜 자수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수하려도 자살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살 실패했습니다. 김하일은 법정에 가서도 끝까지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야근으로 이틀 동안이나 잠을 못 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러면서 심신미약까지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 형사님들의 집요함 덕분에 김하일의 주장은 절대 이제 인정되지 않았고요. 아내 살인 및 사체 손괴, 시신 유기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요. 사건은 2019년 여름 한 여학생이 경찰서를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부터 SNS에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SNS 대문 사진도 제 사진이고 계정 이름도 제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제가 실제 사용하는 SNS를 24시간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글을 올리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칭 계정에 올려요. 뭐야 이거 스토커네. 너무 끔찍한 건 그 계정에 제 알몸 합성 사진까지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저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봐요. 아 이건 또 뭔 황당한 일이야 이게. 이 학생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요. 오늘은 일단 가명으로 혜진이라고 부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혜진 학생을 사칭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SNS입니다.
우리 팀 공연한 거 찾아서 합성해 주셨어. 다른 친구들이 알면 나한테 배신감 느끼려나? 어머, 뭐야? 지금 검정색으로 처리된 게 이게 칠해 놓으셨구나 화면상. 혜진 학생이 실제로 운영하는 SNS 인척을 하면서 여기에 혜진 학생의 동아리 친구들의 알몸 합성까지 정말 이 사진까지 올리는 거죠. 아우 아이디도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니, 닉네임부터가 너무 더럽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저게? 닉네임부터가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을 만큼 끔찍한데요. 누가 자기 계정을 저런 이름으로 만들겠어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진짜 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 피해 학생을 사칭한 그렇죠. 계정이라는 거네요. 네네. 근데 이 피해 학생의 계정은 친구 몇 개 한 친구들만 볼 수 있는 계정이었어요. SNS도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전체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친구들만 내 거를 봐 해서 그 친구들만 공개하게 하는 그 계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잠깐만요. 그 SNS 올리자마자 똑같이 딴 데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올려둔 친구가 범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 피해 학생 그 SNS에 친구가 2,000명이에요. 2,000명 한 명 하면 다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 시간 걸린 만큼 그 이제 피해도 커지니까. 그래서 자신은 절대 찾지 못할 거란 자신감이 생긴 걸까요? 이 사칭범이 갑자기 해커 행세를 하며 글을 올립니다. 이 계정은 원래 진짜 혜진 학생이 비밀리에 운영하던 계정이 맞는데 자기가 해킹했다. 혜진 학생이 비밀을 다 알게 됐으니 궁금한 사람은 따로 메시지를 달라. 이런 글을 올립니다. 사칭했다고 쓴 거 다 본인이 했던 건데 뻔뻔하게 저러고 있는 거고요. 트위터랑 연동된 페북 계정 털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SNS에서 옛날부터 이상한 영상들을 이것저것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누구한테 보내주려는 영상 같은데 지금까지 올렸던 유출 자료들이 다 진짜 모습이고요. 팀원 얼굴 SNS에 팔고 별짓 다 해놓고 저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혜진이가 만든 거고 이거 혜진이가 지 혼자 자작극하는 거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있는 거네요, 친구들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피해 학생과 아는 사이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혜진 학생의 SNS를 해킹한 거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체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미쳤나 봐. 당연히 그 나체 사진은 그 피해 학생 사진은 아니고 그 학생의 SNS에 있던 그런 사진이 저장돼 있단 뭐 그런 얘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진 중에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게 그 여학생이다 하면서 사진을 이제 막 퍼뜨려요. 왜 대체 이러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이 피해 여학생을 망신 주고 모욕을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범죄가 시작된 거고 엄청난 폭력이에요. 그 피해자들은 그 정도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말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수범 형사님이 이 사칭 계정 운영자를 찾으려고 국제 공조 요청을 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SNS 자체가 해외 그렇죠. 사이트니까. 네. 회신을 기다리던 중이죠. 갑자기 피해 여성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흥신소 직원이라는 사람한테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뜸 하는 말이 내가 흥신소 직원인데 그 피해 학생 신상을 다 알고 있다. 누군가가 학생에게 안 좋은 의뢰를 했는데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예. 흥신소 직원이 원래 그런 것도 알려주고 그러나요? 그러게요. 이게 너무 안 좋은 의뢰를 받았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정말 이래 의뢰하는 그 본인이 맞냐 확인 차원으로 이게 먼저 텔레그램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는 7초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피해 학생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흥신소라는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고도 본인이 정확하게 정말 흥신소가 맞는지 예. 어떤 사람인지는 신상이 전혀 노출되지가 않았겠네요. 예, 그렇죠. 너무 무섭다. 그런 게 있어? 뭔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며칠 후 여학생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여학생의 집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뭐야. 너무 무서워. 당시에 이제 피해 학생이 엄청나게 놀란 상태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천천히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려고 이제 집을 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요. 어머, 자기를?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무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도로 맞은편에서 자기를 사진 찍은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이제 그 찍힌 사진이 나중에 이제 피해 학생한테 텔레그램에 전송이 된 거예요. 어머, 너무 무서워. 그럼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를 본 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이 학생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피해 학생 주거지에 관한 경찰서에다가 공조 요청해가지고 일단 신변보호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의심 있으면 스마트워치 누르면 뭐 경찰관들 금방 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심을 시키고 일단 이제 가족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이제 학교 등교할 때 같이 동행을 하고 그때 상황이 조금 심각했었어요. 정말 그렇겠어요. 국제공조 요청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 얼굴책, 뭐 트윗땡, 혹은 뭐 텔레그램 아까 말한 거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요. 이런 데는 국제공조가 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려움이 있는 거지 또 안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신을 이제 빨리 줄까 수사하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고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할 때가 2019년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합성물에 대해서 합성물 자체만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명을 저희가 고려를 해보니까 이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모욕죄 이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처벌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도 그 미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나라 자체는 죄가 안 되니까.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죄명을 다시 고민한 겁니다.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었고, 그래서 이제 합성물에 대해서 아동 음란물로 이렇게 저희가 법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영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2주 후에 회신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동 청소년 범죄 상대는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범죄라서.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잖아요. 해외로 영장을 보낼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법까지 또 다 고려를 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법도 잘 알고 이 영장 청구를 잘해서 잘 받아내는 형사, 이런 형사들이 참 유능한 형사들이죠. 그래서 뭐 회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왔나요? 예, 회신이 왔는데 그 SNS 가입자 정보는 안 오고 그 계정에 접속했던 IP만 왔습니다. 근데 IP가 있으면 범인을 잡을 수가 있나요? 단서가 충분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IP도 추적하고 역 IP도 해가지고 대상자 2명을 특정했는데 한 분은 중년의 여성분, 그리고 한 명은 19살 남자 2명이 그 IP로 접속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 둘 관계는 모자 관계예요.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 또 아들이 엄마의 그거를 이용해서 아들이 약간 범인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반전 있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어머니? 그래서 우리 박수범 형사님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그 집에 찾아갑니다. 네네네. 네, 가서 노크를 하니까 문이 딱 열리는데 나오는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머니 반응이 꽤나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아, 왜요? 경찰이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오시더니 무슨 일이세요라고 먼저 저 물어봐야 놀라고 되는데 당황스럽죠. 네, 어머니가 일단 집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맞고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요? 무슨 일인지는 물어보진 않고 일단 다음에 오라고. 아니 뭐 신문사절도 아니고 그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왜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들이 그때 당시에 고3 이제 수능을 보고 논술고사를 치른 날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이따 오후에 논술 시험 끝나고 오후에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얘가 그 확실한 게 상황이 없었으니까 일단 알았다. 대신에 어머니한테는 아들한테 뭐 이렇게 경찰에 왔단 말 하지 말아라. 저희는 이제 철수를 한 거죠 일단. 어머니 분들이 그래도 보통 야 방금 경찰 왔다는데 너 뭐 무슨 일이야? 있어? 뭐 이렇게 좀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오후에 이제 다시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아까와는 달리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들은 집안에 있었고요. 진짜 아들 시험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안 했었던 거예요. 어머머머머. 어머. 그 집안에 이제 일단 컴퓨터를 확인을 했죠. 컴퓨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뭐 저기 합성 사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서 쓰는 그런 정도의 컴퓨터였어요. 그럼 약간 잘못 찍고 가신 건가요? 어떻게 그래서 돼요? 네. 아들한테 휴대폰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갤러리를 들어가 보니까 일단 지인 능욕방이라는 데가 있었고 지인 능욕방에
그 합성 사진이 지능방이라고 이제 불리기를 하는데, 예, 그게 합성 사진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저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데 텔레그램이 그 어플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설마. 그래서 제가 대화방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일부 박사방이 있더라고요. 그 박사방이요? 네, 그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 영상도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는 박사방이 이게 언론에 그렇게 막 부각되기 전이라서 네. 저도 그때 당시에 박사방이 어떤 방인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지? 막 이러고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뒤 피해 여성들의 성착취를 일삼아온 주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얘 검거한 거는 조주빈인 그 나쁜 놈 잡히기 전이었겠네요. 그때가 2019년 11월 달이었으니까 조주빈이 잡히기 4개월 전이죠. 얘는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그 남학생이 누구였냐면 그 조주빈의 공범. 박사방의 2인자 붓다요. 강원이었습니다. 어머. 아, 붓다. 조주빈과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붓다 강훈이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인 대화명 붓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이때 저도 조금 아는데요. 그 박사방 뭐 주범 조주빈은 물론이고 네. 일단 공범 피해자 특정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피해자도 엄청 많았고 단서는 없고 박사방에서 붓다로 활용했던 이 지금 체포된 이 강훈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밝히는 수사의 큰 전환점이 된 거죠. 진짜 박소연 선생님 정말 큰일 하신 거네요, 진짜로. 저는 이 한 여고생의 이 신고가 이렇게까지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완전. 정말로. 이거 못 잡았으면 사실 되게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했으면은 도망가면 못 잡았을 수도 있지. 아, 맞아. 그러니까 한편 보면 얘가 그 어머니도조차 무슨 일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치밀하고 이렇게 은밀하게 한 거지. 은밀하게 이걸 해왔다는 거죠. 그때 당시 압수수색 할 때 제가 휴대폰을 봤는데 강훈하고 이렇게 박사 그 조주빈하고 대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사가 누구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피해자 합성 사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박사라고 먼저 진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를 잡아야겠다. 그때 당시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네, 얼마 전에 뭐 압수수색 했지 않냐. 맞다. 우리가 압수수색 했다 하니까 그놈이 이제 우리가 찾던 그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강훈이 저한테서 휴대폰을 압수를 당하고 난 다음 그날 저녁에 PC방 가가지고 텔레그램은 이제 박사랑 연락을 한 거예요. 경찰한테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빼앗겨서 없다. 어머.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거 강훈 나중에 밝혀진 일단 역할이 현금 수거책이었었어요. 현금 수거책. 박사방 이용자들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내게 되죠. 그걸 이제 현금화 해가지고 이 소위 이제 박사한테 전달하는 게 바로 이 강훈이에요. 압수수색을 당해가지고 지금 휴대폰을 뺏겼으니 바로 연락을 했겠죠. 아니 근데 서울청은 그 형사님이 압수수색했던 그 남학생 붓다 강훈인 걸 어떻게 알았다요? 서울청에서는? 그러니까 강훈이 경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말을 조주빈이 믿질 않았어요. 조주빈은 강훈이 지금 내 돈을 갖고 튀려고 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복으로 강훈의 친불증을 텔레그램 방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랬구나. 박사방에 잠입해 있던 서울청 수사관이 그걸 본 거죠. 근데 진짜 참 그 고3 공부하기도 힘든 시간에 박사방 관리해야 되죠. 또 여고생 사칭해서 음란물 뿌려야 되죠. 음란 계정 만들어야 되죠. 뭐 또 현금 관리해야 되죠. 쓸데없이 바쁘게 지냈네요, 진짜. 공부도 뒤늦게 못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공부도 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전교 임원도 했고요. 아, 똑똑한 애구나. 꿈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기 때문에 배운 거를 좀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 의심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공부도 좀 했고. 착실하니까. 네. 강훈이 이 피해 여학생한테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여학생의 이제 합성된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지능방에서 먼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고등학교에 그 여학생이 찬조 출연 공연을 하러 오거든요. 이제 실제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게 텔레그램을 찾아보니까 박사방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방이
여학생들, 그게 미성년자들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노예를 만들고 있다는 거 알고 접근을 한 거죠, 박사. 그래서 이 여학생의 성착취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 미쳤나 봐. 라고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박사. 그러면서 인연이 돼서 자기가 거기에 이제 핵심 임원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거죠. 성범죄를 저질러 달라고 의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끔찍하다 진짜. 근데 이 수법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박사방의 경우에는 일단 고액 알바 제안을 해요. 보고 이제 여성들이 연락을 하면 면접하겠다 뭐 이런 빌미로 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 신분증, 사진 받으면서부터 이제 범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묘하게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전혀 지금 이런 성착취물과는 아무 관련 없이 성착취물의 피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조주민의 범행 수법이 먼저 연락이 와야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강훈이 의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박사도 이거를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강훈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좀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박사가 알았다 해줄 테니까 저기 대신에 박사방 관리 좀 해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공범관계가 된 거죠. 프로그래머가 꿈이니까 이제 잘 다루겠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잘 뭐. 다루고 텔레그램 이런 것들도 뭐 아주 쉽게 사용하고 조주빈 입장에서는 뭐 최적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가명의 혜진 씨 그 네. 여고생 피해 여학생. 집 앞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 사진도 찍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강훈이 조주빈한테 피해 학생의 그 성착취 영상을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일단 조주빈 입장에서는 강훈을 끌어들여야 되고 강훈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을 해줄 수 없으니까 일단 조주빈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피해 학생 여학생 집 앞으로 보낸 거죠. 강훈에게 뭔가 진행된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그럴싸하게 그냥 예, 뭐 하고 있어라고 하려고. 그 나중에 제가 조주빈 직접 조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조주빈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더 있다. 저한테 뭐 의뢰를 하겠다. 왜 이러는 거예요, 경 교수님? 전형적으로 이제 수사관을 통제하고 이제 조정하려고 하는 마술을 뻗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나쁜 놈들 진짜. 그 사건이 더 있다 그러면 일단 수사관들은 그 사건보다 사실 더 집중하는 건 그 사건이 누군가의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건을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수살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너 같은 놈한테 그 모욕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 때문에 온 거지 너 때문에 끌려온 거 아니야. 이 말이 정답이거든요. 이렇게 수사관 통제할 때는 뭔가 피해자가 네가 수사 안 하면 고통을 받고 있을 거야. 교묘하게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수법을 쓰죠. 나쁜 놈. 이게 뭐 사건의 결이 달라 보이지만 저는 연쇄살인법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화가 나지만 이제 방송이라 참으면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 피해 여학생 사칭 계정이 이것만 가지고는 조사를 해도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묻힐 뻔했네요. 네. 근데 이 작은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범인을 추격해서 박사방의 실체를 밝히는데 일조하신 거죠. 정말 대단하신 거죠.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가장 분개했던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 모두가. 이게 어린 친구들을 맞아요.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놈들. 살인이죠 이게. 살인범죄예요. 왜냐면 살인범죄예요. 피해자들이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 죽게 만드는 살인이에요. 맞습니다. 네.